8월 25일 우리 도시를 주제로 이제 좀 장거리를 걸어보는데요. 오늘 한석봉 목사님 발제로 이 데이비드 하비의 반란의 도시. 이게 아마 뒤에를 집중적으로 읽으신 분들은 또 지금 재밌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부터 쭉 읽으신 분들은 진짜 험난한 길을 걸으실 거라고 예상이 가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뒷부 한뭐 3장이나 4장부터 읽으신 분들은 오히려 재밌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 저는 안 읽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발자 잘 믿고. 왠지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발자하실 때도 제 생각으로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을 중심으로 발자를 쭉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뒷부분 설렁설렁 읽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발자를 더 다 안 읽으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안에 그냥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워밍업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도시 이 분야에 대해서 오셨네. 도시 분야에 대해서 제가 까막눈이라 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2장 넘어가니까 경제학, 뭐 자본 이런 것들이 익숙치가 않아서 신학 서적 읽으면 그냥 막 슬슬 넘어갈게. 이건 뭐도 읽고 난 뒤에 뭔 내용인지 실합시 슬슬 넘어간다. 이해하는 게 조금 그래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데이비드 하비가 이 서론 부분에서 도시라는 게 시민이 소유하는 공공재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걸 잘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잊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책을 풀어나갑니다. 이 책에서 데이비드 하비가 도시하고 그 도시 공간에 대해서 공유제로서 우리 시민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요거를 자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만든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공유제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우리가 상실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책이고요. 이 잃어버린 공유제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시민이 되찾기 위해서 도시 혁명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도시 혁명의 배경 그리고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딱히 뭐 손에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잘못 읽었나? 이렇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구체적인 대안, 방법론을 저자가 말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거대 담론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들이 저한테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취지에는 물론 공감이 많이 가고요. 이런저런 이렇게 되짚어 볼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는데 가슴을 파고드는 뭔가 어떤 감동 이런 거는 저한테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하비는 아시는 대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진보 학자죠. 지리학자 출신이지만 자기 분야를 더 넘어서서 인문학 전반에 걸쳐서 왕성한 학문 활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 도시권이라는 개념은 앙리 르페브르라는 이분이 저술을 했던 도시에 대한 권리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도시권에 대한 그런 사상은 거리나 지역사회에서 억압을 당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절규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을 또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책을 다 읽지도 못했고 읽다가 지금 여러 권 읽다가 막 하다 보니까 다 읽지도 못했는데 요겁니다. 공간의 생산. 요 책에서 도시권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 데이비드 하비한테 준 것 같고요. 잠깐 요약을 해드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네. 아니면 넘어가고요. 이 책 내용 잠깐 요약을 드리면 시간보다 공간에 주목한 학자가 르페브르입니다. 이 서구 철학 자체가 다 보면 존재와 시간, 뭐 존재와 사건, 뭐 바디우나 아니면 하이데거 아니면 또 뭐 임마누엘 그 레비나스 같은 경우에 죽음, 시간을 많이 다루잖아요. 서양 철학이. 근데 반면에 이 르페브르는 공간에다가 주목을 독특하게 했던 학자고요.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이 르페브르는 공간 문제가 바로 우리 시대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억압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좀 다르게 독특하게 접근을 한 사람 같습니다. 이 책은 공간에 대한 사유를 깊이 파헤치고 있는 이 르페브르의 대표작이고요. 하비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 책에서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르페브르는 마르크스주의가 역사 유물론 관점이 사회가 자신의 공간을 생산한다는 그 전제를 빼먹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르페브르가 보기에는
사회 생산 양식이 두 가지라는 거죠.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느냐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는 생산을 통해서도 구분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접근을 했는데, 새로운 생산 양식이 출현한다는 것은 기존의 공간 질서가 전복이 되고 새 공간 질서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이런 전제를 토대로 해서 공간적인 실천, 공간 재현, 재현된 공간, 이 세 가지 구분을 하면서 공간이 지니고 있는 중청성 그리고 복합성,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르페보르는 공간이 단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면에서 생산물, 생산작용이 복합적으로 또 활력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인식을 해나가고 있죠. 우리 책에 보면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보면 데이비드 하비가 이 말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권리를 정의하는 18에서 19페이지요. 권리를 정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투쟁의 대상이며, 또 권리를 정의하는 투쟁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병행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밑에 또 다른 문장이요. 도시권을 얻고 실천하는 정치적 과제는 미친 듯 날뛰며 글로벌화하고 있는 도시화되는 이 자본의 역겨운 혼란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유형의 도시를 상상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치투쟁의 생명력이라는 게 현실뿐만 아니라 전망, 퍼스펙티브죠. 거기에서부터도 같이 나온다고 이렇게 인식을 했죠. 문장 하나 더 얘기하는데, 신의 도시, 언덕 위의 도시라는 용어처럼 이 도시라는 말에는 정치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깊이 새겨진 상징적인 역사가 담겨 있다. 도시와 시민의 관계는 정치적인 의미를 도시에 부여해 결정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르페브르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이 사회적인 역공간을 가리키며 그곳에서 다른 무엇이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혁명의 궤도를 정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더 명확히 느끼고 인식하며 행동할 때 온갖 장소에서 실천적인 헤테로피아의 공간이 창출된다. 이 이야기들을 사실 이렇게 데이비드 하비가 책에서 계속 발전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장에 보면 1장에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이 장인데, 여기에서 도시권을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 초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시를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공간의 형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 어떤 관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시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도시는, 원래 도시라는 게 출현하게 된 게 잉여 생산물이 사회 공간적으로 집적되는 그 과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잉여물을 생산하는 계급, 그리고 잉여물을 향유하면서 누리는 그 비생산 계급 간의 갈등이 항상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도시의 역사는 언제나 계급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자본주의가 도시 공간의 생산에 필요한 잉여 생산물을 만들면서 동시에 그 잉여 생산물을 흡수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의 확대 재생산을 계속 필요로 한다는 그거를 구조를 얘기하면서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사이에 보면 하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는 과잉 자본을 생산하고 흡수하기 위해서 이윤을 확보할 영역을 끊임없이 발견해야 한다. 근데 이런 명제들 제국주의 시대 때 많이 증명되었죠. 피지배 국가들 수탈 과정, 그 가운데 이미 증명이 되었죠. 인도에도 우리 한국의 일제치하에서도 그게 바로 증명이 되었죠. 하비가 말하는 이 자본주의 도시화의 구체적인 예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예를 지금 듭니다. 1848년 공황 이후에 오스망이 주도한 프랑스 파리 개조를 들고, 두 번째 예는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뉴욕 대도시권을 교외 지역에서 도시 개발을 하는 그 예를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해당되는 건데,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신자본주의 경제 아래서 여러 현대적인 도시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 얘기를 지적하는데, 신자유주의적인 도시화 과정은 과잉 자본의 생산과 흡수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지금 하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시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게 도시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약속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이것과 연동이 되면서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헛소리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하비는 그런 인기를 끄는 자본주의적인 도시화의 역사적인 사례를 다 검토하면서 다 뻥이라고, 정치 경제적인 위기만을 야기시켰다고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 세계 금융위기, 현대인들이 몸소 도시의 아픔을 체험한 사례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합의는 자본주의 도시화 과정에 농축된 이런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지금까지 나오질 않았다고 비평을 하면서 마르크스주의자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자본주의의 도시화가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핵심적인 의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합의는 그와 달리 오히려 이 중요성을 놓치지를 않고 있죠. 도시화 자체가 자본 축적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반자본주의 투쟁은 당연히 그래서 도시공간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얘기하고요. 이런 점에서 합의는 도시사회운동을 노동계급운동과 분리하는 것 그리고 그 파생물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좌파 전망을 좀 다르게 접근하고 도전을 하죠. 도시공간이라는 게 정치활동 그리고 저항이라는 거를 발생하는 중요한 장소뿐만 아니라 잉여가치 생산 그리고 흡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반자본주의 운동을 위해서는 도시혁명이라는 건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 책의 주된 논지입니다. 저자는 도시혁명이 그럼 왜 불가피한지 세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계급적인 착취 역학은 일터,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만 한정되지 않고 도시 공간 전반에 걸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도시 공간 자체를 생산하는 도시 노동자들이 당연히 노동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생산하는 그 생산한 것을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까지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죠. 세 번째는 도시는 공장 노동 운동의 폭넓은 지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합의는 이 도시, 자본주의 도시화가 자본 축적이 전개되는 장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도시의 토지 부동산 시장에서 작동하는 의제 자본, 신용체계 그리고 이를 동안 독점지대의 전유로 설명합니다. 의제 자본, 제가 이게 뭔 말인지 지금 감이 안 와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의가 가짜라는 의인 거예요. 예, 그래서 버슈도라는 그 말처럼 이게 뭐냐면 이게 법률 용어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실종이 된 사람 이걸 법적으로는 그러면 죽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본질은 아닌데 그냥 가짜로 그냥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 걸 의제 자본. 자본은 아닌데 파생 상품들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원래의 거는 아닌데 자꾸 가짜 자본이 생겨나는 그거를 이제 의제 자본 얘기 이걸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과잉 자본의 생산 그리고 흡수 전략으로서 존재하는 이 자본주의 도시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이 지적처럼 파국을 초래한다고 이 양반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본 축적이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위기를 자꾸 발생시킨다고 하면서요. 도시 공간을 창조적인 파괴를 동반한다. 이 용어 지금 계속되는데 이런 용어를 지금 쓰면서 분석을 했어요. 자본주의적인 도시 형성 과정의 핵심에는 언제나 배제, 약탈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자본 흡수의 다른 측면으로 보아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재현됐잖아요. 창조적인 파괴라는 이 용어를 쓰는데 도시 대중들로부터 일체의 도시권, 권리 자체를 박탈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 합의의 주장이 우리 서울의 뉴타운에서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원주민 80% 다 쫓겨났잖아요. 이 그대로 이 한 얘기가 우리나라 얘기 그대로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장에서 합의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도시 공간 형성은 과잉 자본 흡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끊임없이 지리적인 규모를 자꾸 확장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누구냐 하면 도시에 사는 대중이 자기가 가진 일체의 도시 권리에 대해서 박탈이 돼버립니다. 그 표현을 창조적인 파괴 과정이라 이런 용어로 지금 합의가 얘기를 하고 있죠.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에서는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지로서 이 도시 부분을 마치 자본 경제학 강의 같은 무슨 경제학 강의처럼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읽어나가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본이라는 이 관점에서 투쟁이라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분석을 하고 착취, 약탈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합의가 지적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은 수많은 대도시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자본의 착취, 약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걸 지적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지만 자본가는 소비 활동을 자꾸 조장을 하면서 노동자가 가진 것 이상으로 다 빼앗아버린다는 거죠. 도시 거주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 착취를 당할 뿐만 아니라 빈약한 이 자신들의 자산, 그것까지도 다 약탈당한다는 거고 그게 주로 이용이 되는 게 금융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더 노동자들이 자기 재산을 지켜가는 게 어렵다는 게 우리가 이 몇 년 동안 겪었잖아요. 이 세계 도시 사례에서 그런 게 다 증명이 되고 있는데 합의가 이런 점을 자각을 하면서 지금이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바로 도시 차원의 조직, 정치적인 대응이 필요한 절실한 때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66조 부분에 보면 세계은행 개발 보고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낙수 효과의 공간 버전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계은행 개발 보고서가 사람보다는 투기 자본을 편들면서 신자본주의 경제학의 특효약을 도시 문제는 무조건 다 마구잡이로 처방을 했다고 지금 합의가 비판을 하면서요. 이 신자본주의 도시 정책이 낙후된 지역에 부를 재분배한다는 이 낙수 효과, 역동성이 뛰어난 기업주의적인 성장 거점에다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잖아요. 지방 거점을 한다는. 요거 낙수 효과가 일어난다는 공간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뻥이죠. 실제로 다 그게 다 되지도 않는다는 거 다 드러났는데, 그러면 뭐 성장 거점에 부가 흘러 넘치면 다른 지역 공간으로 막 이렇게 밀려갈 거라는 거는 다 신기루라는 게 다 드러났죠 이미. 그래서 저자는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인간을 버리고 투기 자본을 편드는 자본시장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종교 현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69쪽, 72쪽에도 또 보면 여러 차례, 수백 차례 금융위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몇 차례는 부동산 개발, 도시 개발 문제가 위기를 도화선 역할을 초래했다고 얘기하면서 이 부동산 붐이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온다는 미국 경제연구소의 연구 사례를 인용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929년, 73년, 87년, 2000년 이 네 차례에서 위기가 왔을 때 그때마다 항상 부동산 붐이 치솟았다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 여러 지표 자료들을 통해서 책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합의는 이 투기적인 금융의 흐름과 짝을 이뤄서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 그리고 또 불황, 이게 거시경제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자원 고갈, 환경 악화라는 외부 효과까지 만들어낸다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하면서 82쪽, 4쪽 뒤로 넘어가면 토지 가격, 건물 가격, 지대 이런 걸 둘러싸면서 일어나는 투기, 이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가장 근본 원인이라고 보면서 마르크스가 말한 아까 의제자본이라고 그랬죠. 그 의제자본 그리고 토지시장,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의제자본, 그게 생산에서 창출된 가치 그리고 잉여가치, 이 상당수가 실제로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자본가들에게 다 흡수가 된다고, 그 얘기를, 그 형태가 의제자본 형태로 흡수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금융기관은 기차가 탈선하기 전까지 기차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블이 터질 때까지 위기가 계속되는데 그런 가운데도 계속 이윤을 취하려고 속성상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그런데 영원히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 꺼져버렸고 오늘 위기는 그래서 도시 위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2쪽에서 122쪽 쭉 뒤에 보면 착취 형태라는 게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방대한 약탈에 의해서 축적 영역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탈에 의해서 축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화폐가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아까 의제자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형성된 이 막대한 부를 떠받치기 위해서 의제자본이라는 거로 유통 과정으로 흡수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먹잇감이 되고 쉽게 약탈이 되는, 약탈 수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이 금융기관들이 얘기를 하죠. 대도시의 도시개발, 토지 수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 계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 이거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 서울에, 한국에도 그런 일 늘 생기는 것 같고요. 합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본은 다양한 방식의 도시화 과정을 관통하며 재생산된다. 그러나 자본의 도시화는 자본가 계급의 권력이 도시 형성 과정을 지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데 이 사실은 자본가 계급이 국가기구뿐만 아니라 주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도시 형성 과정은 정치, 사회, 계급 투쟁이 일어나는 주요 장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걸 많이 예정해 주는 것 같고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 이런 이 장 제목으로 가지고 3장에서 저자는 도시 형성 과정을 규율하는 정치 이 제약 조건으로부터 도시권 권리를 가진 시민이 해방이 되고 또 반자본주의적 가능성에 도달하는 단계, 그 과정을 이 3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근데 합의는 공유재를 사용할 권리는 당연히 공유재를 생산한 이 도시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자각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도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도시권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히 노동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본주의적인 도시화는
공유제인 도시를 파괴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규제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이 자본 축적, 노동과 토지를 파괴하고 도시권을 위협한다. 그래서 합의가 계속 도시 공유제를 생산하는 사람, 그리고 역류하고 파괴하는 사적 이익 집단, 그러니까 자본가들이죠. 그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걸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본은 위기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공공재 공급을 줄이고 공유재 질을 떨어뜨리면서 위기를 잘 이용해서 약탈을 일삼고 공유재를 사적으로 역류하는 데 혈안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한국의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이 보면 삼성이랑 현대 대기업들이, 사실은 제 친척 중에 그 삼성 거의 오른팔로 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10수년째 계속 추진했어요. 법안 바꾸고 국회 로비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158, 159쪽 그 부분에 가보면 약탈적 경향을 보이는 자본 축적을 미력이나마 억제했던 규제, 토지, 그러니까 그 통제 이런 고삐가 해체가 되었죠. 박 대통령 이명박근혜 때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같은데, 죽은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라, 이 뭐 서양 속담 같은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후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절제한 축적, 금융투기 논리가 판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자본주의적인 도시화로 대표되는 창조적인 파괴의 홍수라고 저자가 부릅니다. 이런 피해를 억제하고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잉여 생산, 그 분배를 사회화하면서 모두에게 개방된 새로운 공동의 부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도시 공간의 일상생활, 시민들이 집단적인 노동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먼저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지적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유제는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생산이 되고 보호되고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이 정치적인 인식이 자본과 권력에 저항하고 반자본주의 이행의 정치를 다시 생각하는 데 필요한 기본 뼈대다. 그래서 저항운동의 뼈대로 삼고 있고요. 이 공유제를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인식을 했고요. 반자본주의 투쟁과 긴밀하게 통합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정치 권력은 도시권 같은 이 공유제 개념을 너무 쉽게 독차지하려 들죠. 그래서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이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자극을 계속합니다. 데이비드 하비가 제안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국가를 향해서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라고 자꾸 데모를 하라는 거죠. 외치라고. 둘째는 주민들 스스로 자각을 해서 조직화시키고 또 비상품적인 이 재생산 공유재, 환경 공유재, 이런 문화적인 거죠. 이런 질을 확대하고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재를 영유하고 이용하고 보완하라고 자꾸 이렇게 활용해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도시혁명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사장지대 기법에 이제 사장으로 넘어가면 저자는 도시 안에서 사회주의는 실현되기 힘든 개념이라 이걸 현실적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물질 투자, 물적인 것 투자, 문화운동 이런 양 측면에서 독점지대를 생산하고 역류하는 여러 조건이 고도로 집중되는 것이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그러면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광범위한 운동 이런 걸 결합시켜서 도시 공간 내부에서 나온다고,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전달자가 되라, 데니얼 벨이라는 사람을 인용을 하면서 그 사람이 문화적 대중이라는 이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를 중시하면서 합의는 문화라는 게 공유제의 한 형태이고 일종의 상품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래서 대중에게 정치 현실 참여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여론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문화 생산자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2012년, 13년에 낙곰수랑 벙커원 카페에서 한 일이 거의 그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딱 그런 예로. 그 얘가 딱 이 양반 얘기하는 게 딱 맞는 것 같고요. 합의는 독점지대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독점지대라는 것은 사회적인 행위자가 몇 가지 면에서 독특하고 복제가 불가능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거래 가능한 어떤 대상에게 수입을 만들 수 있음을 깨달을 때까지 발생한다고. 문장이 이해됩니까? 번역 엉망진창으로 했더라고. 제가 보니까 누구한테 시킨 것 같아요. 번역이 너무 이상하게 돼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걸 말을 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번역기를 돌렸다. 네, 약간 진짜 번역기 구글 돌리는, 심하게 말하면 너무 이상한 말을 자꾸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읽어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서 목사님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원래 쉬운 말인데. 합의는 이 독점지대를 보여주는 이 분명한 사례로 와인 생산하는
프랑스 포도주, 그 다음에 저기 호주, 뭐 칠레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런 예를 들은 거죠.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상품화시키고. 근데 그 상품화시키는 이 문화적인 특징 속에 사실은 말의 정치도 들어가고 있고 많은 어떤 자본의 투입도 사실 들어가 있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본가가 지역성이라는 거, 역사, 뭐 문화, 집단적인 기업, 전통 이런 가치들을 상업적으로 잘 이용하고 독점 지대를 구축을 하죠. 자본 대기업들이. 근데 반면에 그런 과정이 똑같이 정치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사회주의적인 대안을 떠올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공간을 동시에 열어준다는 거. 제가 아까 낙곰소 예 들었잖아요. 뻥뻥 카페처럼. 문화 생산자와 문화 생산을 정치 전략의 핵심 요소로 담은 대항운동. 바로 그거는 공유제 공간을 연구하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공유제를 통해서 생산이 되는 대중문화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걸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서 대중문화 속에 세계화에 대한 뭐 반상품화 정치 건설을 위해서 희망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 공간을 통해서 문화적인 생산, 뭐 변혁이 갖는 진보의 힘이 자본의 힘을 꺾는 목표로 세울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보면 뭐 독자 생존 뭐 이런 것도 그 하나에 대한 어떤 문화 운동으로 저는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5장에 넘어가면 합의가 도시권이라는 게 여러 기능으로 채워져야 될 텅 빈 기표, 뭐 여백처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도시권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집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데이비드 하비가 주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도시권 운동을 토대로 도시혁명을 하라는 거죠. 자본주의적인 국가에 강력하게 저항을 해라는 얘기를 하고요. 하비에게 도시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도시를 사회주의적인 정치체로 재건설하고 다시 창조하는 그런 권리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행동을 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218쪽에서 20쪽 부분에 보면 좌파는 세계시장에서 자본주의적인 가치 법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협동적인 노동자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민주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이 결정하는 운영 능력을 키워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반자본주의적인 대안이라도 세계시장을 규정하는 자본주의적인 가치 법칙의 힘을 없애야 된다. 이를 위해서 잉여가치 생산 그리고 실현의 끊임없는 확장을 뒷받침하고 명령하는 지배적인 계급 관계를 계급을 계속 깨트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급 관계가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을 낳고 끝없는 성장 신드롬을 불러와서 전반적인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생태계에 엄청난 파괴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뭐 이명박 4대 강도 같은 얘기죠. 뭔가 주문을 하고 푸시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지금 제 얘기입니다. 당체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인지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성서의 문자적인 바리새파 묘사처럼 우리 어깨에다가 잔뜩 짐을 많이 지어주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너무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내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와닿지를 안 하고 너무 굵직한 거대 담론을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233쪽에서 34쪽에 보면 합의가 도시를 생산하는 이 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자고로 자기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집단적인 권리를 가져야 된다. 자, 인식을 얘기하고요. 어떤 유형의 도시 공간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고 있다고. 뭐 주민자치제든 주민예산제든 계속해서 그 관료들이 일상에서 매일 만들어내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도시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는 권리라기보다는 도시를 사회주의적인 정치체로 다시 건설하고 다시 창조하는 그 권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의가 하고요. 새로운 도시혁명을 말하면서 노동자 중심 투쟁은 민중 세력이 지역사회와 공동체 차원에서 대규모로 결집하고 강력하고 활기차게 지원을 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노동 개념의 의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예전엔 주로 뭐 공장 노동,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런 의미의 노동이 많이 지배를 했다면 지금은 도시화된 이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 또다시 재생산이 되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의 문화 가치까지 포함해서 그런 형태의 노동의 의미로 확장되어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옛날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를 넘어가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노동자의 생활 공간을 파고들어서 잉여 가치를 되찾고 실현을 해서 자본의 작태의 반대 투쟁 강도를 높여라. 집단적인 노동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 그리고 계급 개념의 근본적인 규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도시혁명의 예를 들면서 반란의 도시 볼리비아의 예를 들죠. 엘 알토라는 도시를 언급했는데 이 엘 알토라는 도시는 자유시장 이 개혁 실험의 희생자가 되어서 벼랑 끝에 내몰렀던 그런 도시죠. 2000년대에 신자유주의 그 민영화에 반대를 하면서 그 도시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저자가 그 도시를 주목을 하면서 강력한 시민의식들이 여러 청 사회에 걸쳐가지고 기관을 통해서 연대가 이루어지고 그 연대를 통해서 이 엘 알토라는 도시 중심의 반자본주의 투쟁이 아주 성공했다. 근데 그 성공하는 모습이 마치 파리의 그 꼬민 당시의 도시혁명이랑 비슷한 색깔이 들어있다.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장을 끝맺으면서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도시의 공기라 이런 뭐 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근데 도시의 공기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뭐가 필요하느냐? 반자본주의적인 사고 그리고 실천의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진보적인 반자본주의적인 세력은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붙었습니다. 6장에 보면 짧은 6장에서는 저자가 자본주의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야만스러워지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주지시키면서 대량 약탈의 정치경제, 뭐 백주 대낮에 강도짓 당하는 것처럼 약탈적인 수법이 정치경제의 일상사가 되고 있다. 뭐 우리 사회 현실, 오늘 대기업에서 SSM이니 파리 바게트 빵집 뭐 이런 거 다 떡볶이 시장까지 뭐 우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탈은 가난한 사람, 뭐 순진한 사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이게 그렇게 공략을 한다는 것.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자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 야만적인 자본주의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합의가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네. 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대답을 못해요, 사실 합의가. 근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다. 정확하게 사실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얻어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강대상 설교처럼 들리더라고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좀 공허한 느낌도 들고요. 자, 7장으로 넘어가면 월스트리트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7장입니다. 아돌프 아히만 주장을 인용을 하죠. 질서에 순응하며 시스템이 요구하는 일을 할 뿐이었다. 이 아히만 재판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유가 없고 깊이 생각하는 힘을 상실을 해서 이 아렌트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독일 국민들 이 아히만뿐만 아니라 이 악이 평범한 게 이 비판적인 사유의 부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데이비드 하비는 좀 다르게 이런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보았죠. 그래서 하비의 주된 관심은 도시혁명, 운동이 되었죠. 시스템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본주의적인 국가에 격렬하게 저항을 해라 하는 거죠. 도시의 이 하비의 도시권 해석은 얼마 전에 방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 한 얘기랑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고삐 불린 망아지 같은 이 신자본주의 줄기차게 비판을 했잖아요. 거리로 나가서 저항해라, 뛰쳐나가라. 뭐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누구나에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메시지가 둘이 좀 통하는 것 같고요. 우리 세상 안에 있는 도시운동, 도시혁명 가꾸기는 우리가 교회가 존재 가치가 정체성이 타자를 위한 공동체잖아요.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것 같고 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처럼 실천하는 타자를 위해서 주된 실천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면에서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시민이 갖는 이 도시의 공적 공간, 이 소유권을 토대로 도시권에 근거해서 월스트리트 점령운동 그때 일어났던 것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고요. 자본에 대해서 상위 계급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저항했던 공적인 공간을 점령을 했던 좋은 시도라고 추켜 세웁니다. 월스트리트 이 운동이 특히 우리나라 이렇게 세월호가 남긴 이 쓰라린 한국 사회 맥락에서 271쪽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271쪽에 보면 하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271쪽에서 하비가 다른 모든 접근 수단이 차단당한 상황에서는 공공공간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위협받는 모든 사람과 광범위하게 연합을 해야 된다. 이거 참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시가 떠들고 뭐 생활에 변화점이 없는 도시권을 토대로 저자가 국가를 지금 비판을 했죠. 국가는 자본주의적인 계급 권력을 등에 업고 국가만이 공공공간을 관리하고 자유롭게 처분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얼빠진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권을 가진 대중은
그 공간의 진정한 주인임을 지금 일깨우면서 국가가 그런 권리 안 가지고 있다. 대중이 가지고 있다. 이 합의의 문장은 우리 한국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 의료 같은 공공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공적으로 공급이 되고 자유롭게 이용되어야 한다. 민영화 마찬가지죠. 철도 민영화, 이런 민영화. 미디어의 독점은 분쇄돼야 한다. 우리 의료 뭐죠? 미디어 현실 똑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아니라 이런 불평등을 허용하고 재생산하는 정치 권력의 불평등이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똑같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의 별칭이 시민청이잖아요. 그것처럼 도시의 공공공간은 바로 시민의 것이다. 이게 합의의 전체적인 주장입니다. 책이 전체로 제가 이제 다 한번 요약해서 발제를 했고요. 제가 책을 읽고 나서 든 느낌은 아까도 간간히 얘기했지만 so what? 거대 담론을 자꾸 얘기하니까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조금 이건 내가 고민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뭐 그것까지 막 숟가락에 떠먹이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문제를 잔뜩 지적을 했죠. 근데 구체적인 해결책은 상대적으로 저한테 좀 미미하게 다가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셸 푸코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론화 작업 자체는 하나의 행동의 일부분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론 작업 자체가 이미 행동이 시작되었다. 그 점에서는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요. 합의는 이 책에서 어떻게 도시를 조직할 것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답을 해나갑니다. 근데 답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막 지자체나 뭐 어떤 여러 기관 이런 것들이 막 층층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각 기관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순점이 될 수 있는 게 위계질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가버넌 또 얘기를 하는데 다시 국가의 어떤 그 존재 자체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또 하는 것 같아요. 개개인들이 막 지자체가 지방자치제가 막 흩어져서 막 이런 얘기하면 그건 누가 통제해요? 결국엔 또 국가 같은 기관이 또 필요하잖아요. 아나키즘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그거 한번 살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게 조금 이 책에서는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도시혁명성 논의에서 합의는 지나치게 제가 볼 때 계급운동에다가 막 우선성을 두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제가 자꾸 읽으면서 뭔가 이게 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게 이 도시운동, 이 노동운동을 통합시키는 설득력 있는 샘플을 자꾸 이렇게 제시를 하지는 않고 해야 된다 당위성을 얘기하고 자꾸 계급투쟁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감이 마치 뭐 이렇게 우리 경기 동부 아로 모임 이런 것처럼 지금 하는 내용이 거의 그런 내용처럼 제가 하고 보니까 좀 그런 뉘앙스도 좀 있는데 이걸 뭐 비평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일상성 속에서 대중 서민들에게 내가 이걸 얘기할 때는 용어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 이런 용어를 하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이제 과제인 것 같고 성석환 우리 또 교수님 그런 얘기 했죠. 선교적인 도시 공동체로서 교회의 관점에서 짚어봐라 주문을 하고 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선교라는 게 뭔가 여기서 정의 들어가면 너무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회라는 게 뭔가 이거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거리 나올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였군요. 나는 이런 용어 자체가 완전 외계어여가지고 그러나 무슨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게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적용거리 적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일단 부탁. 힘들게 읽으면서 그 대충 이해를 했는데 예. 시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예. 지금 말하는데 맞아 그런데 다시 맞아 그래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정리한 거를 페북에다 일단 좀 네. 참고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작가 신부님 계속 바로 이어서 쉬었다 할까요? 다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발제를 맡긴 거예요. 쉬었다 하실 건가 아니면 바로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쉬었다 한 하실까요? 5분만? 5분만 진행하시다.